지난 2007년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56조가 투입되어 267개의 방위력 개선 사업이 착수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일본과 이스라엘이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그들이 운용하는 미국산 전투기에 통합해 사용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KF-16과 F-15K에 통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개발비 84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시 막 등장했던 미국의 AIM-9X 블록 1의 성능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대와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진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 군은 긴급히 한국형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은 예산의 부족에 따라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방산업체에서 공대공 미사일 사업을 다시 추진해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실수요자인 공군에서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미국제 미사일은 그동안 수많은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생산되어 가격도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지 않는 최고 성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공군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 공군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미사일 성능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가격이 비싸고 성능을 확신할 수 없는 국산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던 중 국산 전투기 KF-X 개발이 진행되면서 미사일 개발 사업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팀은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그리고 각종 유도폭탄 등을 KF-X에 통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기술 자료를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투기가 아닌 우방국 전투기에 미국제 최신 미사일을 통합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사일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팀은 긴급히 유럽제 미사일을 수배해 단거리 미사일은 독일 딜사의 아이리스-T, 중거리 미사일은 MBDA사의 미티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아이리스-T는 2005년에 실전 배치된 모델로 기동성 측면에 있어서 AIM-9X보다 다소 우수했지만 한 발당 가격이 5억 원 정도로 미국제보다 2배 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독일제 미사일을 들여오게 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독일제 미사일을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운용비용을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 KF-X의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국산 미사일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이리스-T의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KF-X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2월 방위사업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4,359억 원이 투입되며 KF-21에 장착되는 아이리스-T와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7년이지만 이 중 실제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간은 3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4년은 시험평가를 실시하는데 소비되기 때문에 과연 이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주도하게 될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은 이미 핵심 장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된 사업 기간 안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외선 탐색기입니다. 1956년 최초로 실용화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B형은 적 전투기의 엔진에서 발산하는 열을 추적해 적주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탐지 거리가 2km에 불과했고 만일 적기가 5G 이상의 이동을 펼치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추적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극저온 냉각 기술을 적용해 탐색기의 민감도를 높였고 탐색 각도도 확장해
격추율을 서서히 높여나갔습니다. 197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AIM-9 내령은 기존의 근적외선뿐만 아니라 새롭게 중적외선까지 탐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제트 엔진에서 방출되는 배기가스, 그리고 동체와 날개에서 발산하는 열까지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적기의 후방에서뿐만 아니라 전방과 측방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2003년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AIM-9X는 적 전투기에 적외선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인식할 수 있어 회피를 위해 플레어를 발사해도 이에 속지 않고 계속 추적을 실시하도록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아덱스 전시회에서 LIG 넥스1은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미사일 탐지기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128/128의 해상도를 사용하는 AIM-9X와 달리 640/480 해상도 수준이며, 현재는 이것도 개량해 1280/1024 해상도의 탐지기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원적외선까지 탐지하는 연구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레이더로 잘 확인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에서 다가오는 스텔스 전투기는 동체에서 미세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이것을 탐지해 요격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인 것입니다. 대공유도무기용 이중대역 적외선 동시 검출 기술 개발이라는 이름의 이 과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탐색기 중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탐색기의 우수한 성능뿐만 아니라 조종사가 적기를 쳐다만 보아도 락온이 되는 통합형 헬멧 조준 장치 50지의 극단적인 기동이 가능하게 하는 추력 편향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기존 18km에서 50km 이상으로 늘리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M-9X 블록3에서나 실현될 예정인 이 기술은 미사일 안에 소형 관성 환법 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적기의 위치를 초반에 확인하고 이후 직선 비행이 아닌 포물선 비행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미사일의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전투기의 A사 레이더와 미사일의 시커를 연동시키는 기술, 다양한 환경에서의 비행 테스트, 초음속 표적을 상대로 한 사격 테스트 등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어서 이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최신형 미사일에는 있지만 국산 미사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술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장 데이터 링크입니다. 현재 최신형 모델인 AIM-9X 블록2에는 무장 데이터 링크 기술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조종사와 미사일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미사일이 적기를 제대로 탐색 추적하고 있는지, 추적에 실패했다면 2차 공격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종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은 성능 요구 조건을 제출할 당시 무장 데이터 링크 능력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거리가 긴 중거리 미사일에는 데이터 링크가 필요하겠지만,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에는 굳이 데이터 링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개발비와 양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7년이라는 짧은 개발 기간이 자칫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LIG 넥스1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무장 데이터 링크는 향후 성능 개량 과정에서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을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5년 7월 LIG 넥스1이 개최한 제5회 항공유도무기 세미나에서 우리 공군 관계자는 새로운 무기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70mm 유도 로켓 B궁을 공대공과 공대지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후티 반군을 상대하는 미군은 그들의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것이 큰 골칫거리였는데, 여기에 100만 달러가 넘는 암남 중거리 미사일이나 42만 달러에 달하는 사이드 와인더를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미군은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APKWS 레이저 유도 로켓을 F-16에 장착해 사용했는데, 이 로켓의 한 발당 가격은
2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성능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만족에 고무된 BAE 시스템즈는 APKWS의 개량형인 APK 유도 로켓을 선보였습니다. 이 로켓은 기존 레이저 유도뿐만 아니라 적외선 유도까지 할 수 있어 이제는 파이어 앤 포겟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군은 미군의 이러한 전투 경험을 참고해 LIG 넥스1의 B궁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B궁은 적외선 추적 방식이어서 이미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하며 이를 조금만 개량하면 북한군의 무인기 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추가적인 개량이 필요한데 적외선 추적 방식이 공대공 전투에는 효과적이지만 공대지 전투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여러 여론이 존재해 로켓이 목표를 혼동할 수도 있고 혹은 벙커나 참호 등과 같이 열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공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BAE 시스템즈의 APK와 같이 레이저와 적외선 모두 활용해 추적할 수 있는 듀얼 시커를 장착해 공대공과 공대지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도 로켓이 개발되면 KA-1과 미루온 공격 헬기, 수리온 무장형 등에 장착해 적 무인기를 상대하거나 각종 대지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제 전투기와 미국제 미사일에 우리의 공군력을 의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연구진들은 공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각종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으며 그러한 노력 덕분에 앞으로 7년 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국산 전투기에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